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전 당원 투표를 이번 주에 실시합니다. 통합 반대파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을 구입해 주사를 맞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크리스마스임에도 오늘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져서 주의를 좀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여야 대표도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위로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런데 이번 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집권하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런 참사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그 비판의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국한되어서 대통령이 유족을 향해서 울먹인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내지는 세월호 문제까지 거론해 나가면서 이것을 정쟁화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려고 노력한 이때는 이렇게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지난 예산국회에서 소방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특히 아직도 긴급 출동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법에 대한 문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야당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안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대형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면 아마도 역풍을 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문 대통령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울먹였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하니까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이 대통령이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거냐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셨겠죠. 이거 네. 안 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만일 통화 내역 삼모녀 3대가 참변을 당했고 또 부부가 며칠 뒤에는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참변을 당하고 그리고 이 숨진 가족들이 애타게 살려달라고 전화도 하고 이 과정을 다 들어본 사람도 안 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 세월호 때도 똑같은 걸 못 기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아마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울어야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할 일은 이게 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울었다고 대통령이 당연히 울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지도자지만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무슨 대단한 대통령의 면모이냐 이렇게 한다는 참모들의 인식이 참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좀 단호하게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매번 재난 때마다 대통령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양이 됐고 이번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에 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만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뽑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재난 구조를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외교, 안보, 국가 총 그리고 모든 것을 총합하는 자리인데 이 재난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책은 또 재난 대책을 잘하는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습니다. 뭐 7시간이 큰 문제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그건 해경청장이 당시 해경특공대가 했어야 될 일이고요. 그걸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과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만일 이 제천 사고가 났을 때 서방 당국이 몇 분 만에 출동했으며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었는지 똑같은 인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안 지킵니다. 당시에 해경 세월호 선장이 자기가 탈출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 탈출 요령이라든가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소방차가 출동해야 할 도로에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하는데 아무도 단속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건 총체적인 인식의 전환과 재난 매뉴얼 또 매뉴얼대로 정말 이 관용 없이 딱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고가 또 방지되고 이런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을 텐데 매번 대통령이 운다, 뭐 대통령이 안 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재난의 근본 원인과 재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광고하지 않고 매번 정치 공방을 벌이다가 진짜 책임지고 진짜 고쳐야 되고 할 문제들은 고치지 않은 채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됩니다. 벌써요 이번 12월 들어서 보름째 이런 참사가 여러 건 났습니다. 낚싯배 사고 났었죠. 그렇죠. 또 지금 이 워낙 엄청난 참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 뉴스가 잊혀졌는데 목동병원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그럼 이런 일이 없어야죠. 과거에는 모두가
한 사람의 대통령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이 재난 사고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네. 시절은 끝났다. 분명히 이번 기회로 그런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울었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걸 미담인 양 소개하는 그런 인식으로는 이런 재난 철저히 극복 못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부터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근데 반대파에서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절차가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밀어붙이기 수싸움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그 통합 찬성파 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정치가 실종되고 이 과정에서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3분의 1이 당원의 투표에 참여해야지만 그 유효표가 된다라고 하는 당규상의 문제를 담아서 이거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이것 이외에도 아시다시피 현재 통합과 관련해서는 네. 전당대회의 권한이지 전당원 투표의 권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마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 당내 여론을 모아서 그 당내 통합 반대측을 압박해 나가고 향후에 통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이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이번 전당원 투표의 질문 내용이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재신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통합을 물어보기보다는 네. 안철수 대표의 신임 여부를 물어보는 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통합 찬성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절차 문제에 있어서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있을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그 전당원 투표의 효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당내 분란이 있을 것 같다. 다만 이것을 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통합을 반대하는 측과 그 통합을 추진한 안철수 대표 측이 손학규 대표가 돌아옴에 따라서 정치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손학규 고문이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파, 반대파 접촉을 하면서 수습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안철수 대표와 또 호남 중진들 간의 간극이 아주 큽니다. 예.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바른당과의 통합을 해서 전국적인 정당으로 또 2위 정당, 나아가서는 1위 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중도 보수 통합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호남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과 함께 공동 정부를 구성하고 싶은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이제 정치적 의지, 권력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동안 감정도 상당히 격화되었고요. 이걸 누군가 중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또 호남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도 했고 또 마침 이 두 쪽 다 사이가 원만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왕래하면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서로 체면을 세워주고 서로 더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서 뭔가 공동의 출구를 만드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안철수 대표 진영과 또 호남 중진들 간의 인식 격차, 목표가 워낙 차이가 커서 네. 손학규 대표가 과연 그걸 메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말씀처럼 그 갈등이 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소장님께서 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통합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석수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권 주자들은 향후에 뛸 운동장은 넓어지지만 실제 그 운동장에서 뛸 선수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당이 현재 39석이고 바른정당이 11석인데 39 더하기 11 하면 50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적인 정체성 면에서나 지역 기반이 너무 다릅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복지 경제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적인 반면에 안보 평화 문제에서는 아주 진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바른정당은 이에 반해서 복지 경제는 아주 진보적이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바른정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위적인 통합을 할 경우에 자칫
39대 11이 50의 결과가 아니라 그 네. 지지자들조차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호남 중진들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50석이 아니라 25에서 30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현재 예. 39석보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주승민 두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되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중도 보수 그 경쟁을 해서 운동장을 보수까지 넓게 서서 대통령 선거에 유리하게 나가겠다 이런 그 취지는 있는데 아마 그를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지방의원들과 핵심 지지층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의 차이와 지지 기반의 차이 때문에 네. 함께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그 지지층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뺄셈 통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 의원들을 주요 당직과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에 전진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원래 바른정당으로 탈당했던 분들이 사실 3선 이상 중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상임위원장을 맡아오기도 했었고요. 어쨌거나 그건 뭐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제는 복당파들한테 더 이상 차별 없이 그 중진들의 역량과 또 신망을 가지고서 바탕으로 배치가 될 테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무죄 확정 판결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결이란 것은 법리와 증거 채택의 문제만 다룹니다. 근데 2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없었거든요. 없어서 그건 확정돼 있었는데 그러나 그동안 이제 홍준표 대표의 그 불확실성이란 것은 이것이 뭐 유죄가 나온다든가 지지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홍준표 대표를 좀 흔들어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당내에서 예. 인정할 수 없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인데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뭐 홍준표 대표가 뭐 12월이면 끝난다 뭐 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별일 없는 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 지휘부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구심이 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바른정당의 중진들이 복귀하면서 또 이 정책 영향도 있고 실제로 하니까 그러면서 당의 구심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뭐 꼭 그 일부러 바른정당 사람들을 중진해서 친홍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다 뭐 이렇게 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전당원 투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청와대 탄저균 백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악의적 보도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죄송합니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요지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탄저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청와대에만 백신을 맞고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나몰라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긴급하고 적절하게 해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재작년인가요? 미군 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되어서 한참 문제가 된 이후에 아마 박근혜 전 정부에서 청와대의 테러를 대비해서 네. 탄저균에 대비하는 아마 백신들을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저균에 국민들은 노출되는데 청와대만 특혜성으로 예.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모 언론에서 북한에서 ICBM에 탄저균을 장착해서 한국으로 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되면서 전 국민이 탄저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걸 밝힌 것처럼 테러 방지 목적인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체 국민들이 탄저균이 북한이나 테러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대비책을 국회와 함께 의논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하는데 큰 비용도 수십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고 그리고 1차적으로 기도로 호흡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청와대는 대테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 해야 되겠지만 전 국민적 대책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에 대해서도 온갖 억측과 추측,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것을 예.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임종석 실장이 갔을 때 뭐 국익 해치려고 갔겠습니까? 예. 국익을 지키려고 갔겠죠. 뭔가 UAE에서 오해가 있었거나 또는 뭔가 저 문제가 있어서 원전 계속하고 있는 걸 진행해 달라든가 뭐 다른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었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걸 진작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비공개에 만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면 될 일을 이미 국방부 장관이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 PKO 우리 그 군인들 만나러 간다고 예. 하는 그런 해명부터가 조금 부적절했고 또 하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했던 것처럼 근데 오늘 또 보도를 보면은 카타르에 뭐 LNG 건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갔다고는 또 이런 또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는데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임종석 실장이 뭔가 국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갔겠죠. 이런 문제를 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걸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자기가 하려고 했네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 괜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단적인 문제, 이 문제 저 청와대에서 얘기를 못할 테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사실 대통령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단적인 공격이든 하면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딱 이 그 공격을 받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봉쇄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최고 사령관입니다. 유사시 지금도 군 최고 사령관이 최고 통수권자고 이런 문제를 이런 대상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부터 제일 먼저 방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어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해야 되고 나는 왜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 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핵 위협이라든가 또 이 생화학 무기 위협 같은 게 현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적으로 어떻게 근데 훈련을 한다거나 우리 민방군 훈련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핵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이렇다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유사시를 다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나라 심지어 중국까지 대비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대비하지 않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는 단적인 뭐 주사를 뭐 구입했네 만에 보도가 나오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기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부터 사실 단적인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이건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 전체가 처한 위협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제도와 체계를 갖추어야 되죠. 지금처럼 막연히 국민적 불안을 우려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당초 지난주 12월 임시국회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개헌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뭐 이번 주 중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좀 처리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긴 한데 향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빈손 국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다행히 임시국회가 30일간 회기 동안 소집되었기 때문에 지난 20일 날 본회의에서 회기 축소에 대한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9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들과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들 처리해야 될 게 많고요. 그리고 32개 민생 법안도 있는데 이게 개헌 문제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국회에 아무런 성과 없이 무의로 끝낸다는 건 국민적 비난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특히 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라고 공약까지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시기에 개헌할 경우에 개헌안 내용도 그렇고 특히 지방선거에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개헌안대로 되게 되면 지방선거도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방선거 개헌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12월 올 연말로 끝나는 개헌특위 일정들 합의들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대선 때 한 공약들을 지켜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절충하는 차원에서 2018년까지 개헌을 마무리한다라는 정도로 즉 내년 지방선거에 때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형태로 합의를 하고 임시국회 이번에 원포인트 개회를 해서 본회의에서 아마 시급한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문제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그리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서영하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